그러면은 이번에 소개하시려고 하는 2015년 개인전 지리밀렬, 특별하게 이 작업을 소개하시려는 의도가 있으신가요? 개인적인 욕심에 이 작업에 대해서 다시 보기 하기 위해서 예,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작업했지만 내 작업에 대해서 다르게 보거나 아니면 좀 더 다른 입체적인 해석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이 작업은 뭐 당시에 몰두하고 있었던 어떤 화두가 특별하게 있었던 건지 아니면 떤 여건이 형성이 됐었던지 어떤 그렇게 시작하게 된 주요한 원인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지역에 대해서 뭐 뭔가 창작자로서 도전하고 싶었던 어떤 어, 의도가 있었던 건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간단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언급하신 모든 것이 조금 조금 다 어, 의도에 있었다고는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때서 상황이 또 그렇게 만들고 그 작업을 만들게 한 계기가 됐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전작인 2014년도 작업했던 스스로 고아라 이후에 그 작업 방식을 다시 이제 맥락을 좀 이어가고 싶었던 욕심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리멸렬을 작업하게 됐습니다. 그와 연결돼서 그러면 역에서 나고 잘하셨을 텐데 창작자로서 판단하는 춘천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간단히 하실 수 있나요? 춘천은 음, 애정하지만 지겹고 낭만적이지만 후지고 평화롭지만 비겁하고 풍요롭지만 빈곤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특히 문화적으로 예, 그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 작업을 가서 직접 봤었는데 2015년도에 이 건물을 봤을 때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보성타운 영국예식장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공사가 중단돼서 방치된 곳이었어요. 그래서 완료되지 않고 그대로 알몸이 드러나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어, 완전히 마감이 되지 않아서 내부와 외부가 차단이 되지 않은 상태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전에 작가의 발언 중에서도 이렇게 반 공간, 반 쪽의 공간, 절반의 공간에 끌린다고 하셨는데 이곳을 선택하게 된 장소로 선택하게 된 이유가 어떤 자본의 사각지대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에 작가가 끼어들 틈을 발견했기 때문인지 아니면은 혹은 완전하지 못한 것을 창작자의 개입으로 완성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가 있으신 건지, 예, 간단히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유들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은 개인의 취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요. 미완성과 폐허, 그런 장소에 대해서 끌림이 있었는데, 그리고 어, 약간 필로티 공간들, 숨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그리고 이도저도 아닌 용도의 이제 어떤 공간들, 이런 거에 좀 끌림이 있었고, 그리고 끊임없이 개발하고 소모하는 자본주의의 불량품? 폐허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자본주의가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약간 바깥으로 밀려난 그런 어떤 금기시하는 장소에 대한 또 끌림이 있었겠죠. 이 공간은 사실 진행 중이라기보다는 처음 봤을 때는 폐허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일종의 작가의 전용이 일어난 것인데,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목적했던 기능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그 지금 작가의 개입으로 문화적으로 전용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창작자의 사회적 역할을 지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은 이 공간에 어떤 완결되지 못한 어떤 새로운 기능을 부여해서 죽음에서 부활 같은 어떤 것을 노리시는 건지, 예, 그런 것을 암시하고자 하는 건지 묻고 싶네요. 그런 의욕적이거나 아니면 책임감 있는 태도는 그닥 없었고요. 일단은 시급하게 문화적 인프라가 없는 지역에서 전시할 공간을 찾아 헤매다가 눈에 띄었고, 그 기억 속에 아주 옛 과거의 기억 속에 어렴풋이 남았던 어떤 그 장소에 대한 인상이 제 무의식 속에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다시 찾게 되고, 마치 숙명적으로 다시 찾게 되고, 또 그 공간을 전시 공간 작업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처음부터 알지는 못하셨을 텐데, 이 공간을 알고 그 전부터 구상하던 것이 있었고, 이 공간에 와서 그 계획을 실행하셨을 텐데, 그럼 그것을 실현하기까지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그 전과 이후에 변화된 점이 있었는지, 만약에 있었다면은 새롭게 뭐 자각하거나 깨달은 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최종적으로는 어느 부분에서 그것이 드러나 보이는 건지, 예를 들어서 공간을 할당하거나 배치하거나 규모를 정하거나 재료를 구하거나 구조를 전체적으로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노동력, 투여될 수 있는 노동력, 뭐 이런 것들, 어, 어떤 장소성에 관한 관계와 창작 원리 등에 관해 그런 것들 속에서 뭔가 새롭게 얻어진 것이 있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당연히 있었겠죠. 그 모든 것들이 다 한 번씩 고려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장소가, 그전에는 장소가 선정되지 않은 약간 엉성한 계획이었다면, 장소가 선정이 되면서 장소를 그 작업에 안으로 적극적으로 좀 끌어들였던 것 같죠. 공간의 역사라든지 사회적인 맥락, 그 다음에 연관 서사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작업으로 만든 거죠. 관객들이 가장 처음 대면하게 되는 작업이 그 토막살인 사건, 그것의 범인의 얼굴을 300조각으로 분할해서 초대장으로 만든 것, 한 장의 초대장으로 만든 것인데, 그것을 처음으로 아마 대면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관객들은. 근데 이것을 분할해서 그것을 방문할 사람들한테 한 장 한 장 나눠준다는 것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혹시 이런 흩어진 단서들이 하나로 모였을 때 어떤 진실이 드러나는 길을 원했던 것인지, 아니면은 초대된 모두가 한 사람의 목격자로서 이 전시에 방문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모두는 어떤 실체, 하나의 실체의 부분들이라는 것을 암시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요. 네, 되게 잘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좀 더 처음에 어떤 의도와 가깝다면은, 그 마지막 총체성의 부분, 그 부분을 처음에는 의도해 두었던 거죠. 그리고 작가의 작업 설명 중에서 이 어떤 토막살인 모티브가 됐던, 중요한 모티브가 됐던 토막살인이나 그것의
꼭 그것을 지시하고자 했다기보다는 전체 중에서 예로 들은 것일 수도 있겠는데 거기에 관련된 창조 신화도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 어떤 영상들에서도 정신분열에 관한 것들, 꿈이나 뭐 이런 것들, 어떤 분절이나 해체가 어떻게 보면은 파괴나 소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성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세포가 매일 분열되면서 파괴되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카오스 이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작가가 보는 현실에 대한 관념인 것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낡고 오래된 것은 오래된 기존 체제를 해체하면은 새로운 체제가 들어선다 뭐 이런 것인지 이것이 영생 작업에서 언급했던 둔주와 태양이라는 역사 의식과 연결된 것인지 한번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음, 뭐 그런 거창한 뜻은 없었고요. 사실 어떤 역사라는 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뒤로 가기의 연속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뒤로 뛰면서 전진하는 느낌이다. 말이 되는 것 같겠는데 그러면서도 아주 크게 보면은 순환하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사건들을 이렇게 초대장을 분할한 것이나 그리고 그 토막 살인 사건이나 아니면 이런 창조 신화에서 나오는 어떤 해체나 분절이나 이런 것들은 극단으로 갔을 때는 어떤 산포라고도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산포라는 게 이제 어떤 내용에서 내용으로 건너뛰면서 계속 의미들이 분화되면서 그것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은 내용 자체가 무력화되는 어떤 것들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내용의 부재를 의도해서 그것이 어떤 기존의 전형적인 어떤 것을 비판하기 위한 것인지 이런 의도도 숨어 있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음, 전혀 생각 못 해봤던 부분인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어떤 그 산만함이 사실은 내용의 부재 같기도 하고 보이기도 할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럴 수 있겠죠. 산만함의 어떤 전략들이 보통은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이니까. 네. 해체뿐만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해체와 조업이라는 똥무더기도 그렇고 흩어진 것들을 모은 행위죠. 그리고 그 피라미드 형태의 그 벽돌도 그렇고 그것을 재조합한 거죠. 원래 있던 것들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체와 조업이라는 것은 역사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파괴와 생성이라는 어떤 우주적인 원리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어떤 우주적 질서, 예,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나아가서 아자가 그 중심에 있는 아자가 상이한 방식으로 전시의 중심축에 자리하고 있죠. 그 모든 순환의 중심에 자신이 위치한다는 의미인지, 그러니까 아니면은 자신이 중심에 그 순환 개념이 위치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일종의 초월자, 신놀이인지, 예,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나 아짜가 그 작업의 중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공간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만큼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강요가 아니라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걸 의식적으로 했다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어, 네,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다 라고 단정 지어서 얘기하기에는 저도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아자의 경우 그것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가장 중심에 있고 위아래로 또 일종의 반복은 아닌데 같은 선상에 위상에 놓여 있죠. 그러니까 이게 중심적인 어떤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그러면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은 2층의 아자의 와이어 같은 경우는 고조가 다 틀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것도 있고 위에 있는 것도 있고, 어, 그리고 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드로잉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렇지만 거기 그 와이어들을 고정해야 되는, 필수적으로 고정해야 되는 고정점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수동적인 것 같아요. 예. 하지만 3층의 아시바 구조 같은 경우는 원통으로 되어 있어서 뭔가 관처럼 그 안으로 뭔가 흐를 것 같고 공기들이 통할 것 같은 그런 작용을 예측할 수 있는 재료들이죠. 거기다가 그것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축되어 있다는 느낌이죠. 어떤 구조물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설 수 있고 좀 더 독립적으로 보이죠. 자주적인 형태죠. 예. 그 재료와 방식의 상이함은 어떤 조형 의도가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 평소 생각과 좀 맥락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와이어는 사실은 바닥이나 벽, 천장에 의지해 있고 그것들을 지탱해주는 서로의 힘이 작용하는, 상호작용하는 거이고, 아시바 같은 경우는 실제 구멍이 뚫려 있는 관이고, 그리고 그게 바깥 안의 그 경계를 그 사다리로 넘나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나의 경계가 그 외부와 내부가 내부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상호작용한다, 물리적인 어떤 상호작용들을 한다라는 생각들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개똥 무더기 같은 경우 확연하게 작가의 그 현실, 그러니까 그 현장의 현장이라고 하죠. 그 현장에 개입했다는 느낌을 받는 진료죠. 왜냐하면 거기에 이전의 상황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것을 모으는 행위는 작가의 창작자로서의 현실 개입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 위에 뿌려진 것은 사실 한 번 더 가공이 된 것이죠. 예, 어떤 밀가루들 같은 경우. 그것을 작가의 어떤 언급으로서는 범인이 현장을 다녀갈 때 낭자한 피의 흔적을 정화 또는 지우기 위한, 덮기 위한 어떤 행위들에서 밀가루를 쓴다라고 힌트를 줬던 걸 기억해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사실은 다른 작업들의 양상하고 조금 차별점이 보이거든요. 그게 다른 것들은 어떤 사건도 일어났던 사건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많이 가공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그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상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약간 왜 이 작업에서는 이런 조금 약간 날것의 어떤 상황에 관한 추리할 수 있는 어떤 단서를 던지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어떤 관객들의 그것에 대해서 추리하면서 긴장감을 갖기 위한 것인가? 뭐 이런 어떤 작가의 조형 의지를 부각하고 싶으신 건가? 아니면은 전체에서 어떤 어, 사실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싶은 것인 건지 뭐 좀 굉장히 조금 혼란스러운 작업이었어요, 사실. 예. 어떻게 보면 그 두 개를 다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 개똥은 그 공간에서 계속 살고 있었던 생명체인 그 개, 큰 개가 있었는데 그 개가 몇 년 동안 쌓아놨던 배설물들이거든요. 그 한 두 층에다가. 근데 그 안에는 사실은 어떤 그 공간에 서사가 있는 거예요. 그 개의 서사. 그 개가 너무 굶주려가지고 다른 개들을 잡아먹거나 다른 생명체를 잡아먹은 것들이 그 배설물 더미에서 이제 뼈라든지 흔적들을 찾을 수 있었는데 그게 종족을 잡아먹는 개의 서사. 우리는 그 공간이 담고 있던 서사를 네, 제가 모은 거라고도 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음, 어떤 개의 카니발리즘이죠. 네, 그것을 덮는 어떤 범죄 행위를 덮는 한 겹의 레이어. 근데 그게 그 공간을 제가 문화적으로 전용했듯이 네, 어떤 네, 그 역사를 한 겹을 저의 의지적 행위가 덮는 또 한 겹의 지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똥무더기처럼 상당한 재료가 그곳에서 조달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똥무더기도 있지만 거울과 벽에 그 벽돌 쌓아놓은 피라미드 형식처럼 쌓아놓은 그 것들. 그 현장의 재료를 특별하게 쓰려고 했던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게 작업 과정에서 그 환경의 반응의 차원에서 그것들이 들어오게 된 건지 분명히 어떤 재구성을 하니까 작가의 어떤 조용 전략이 들어간 건데 어, 재료를 조달하는 이유와 조형적인 것과는 따로 분리될 수도 있겠죠. 거기 눈에 보이니까 가져올 수도 있었던 건데 그거 외에 어떤 특별한 그게 아닌 어떤 특별한 전략이 있는 건지 예. 아니면은 그 건물에 굉장히 부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재료들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미완이 됐기 때문에 미완성이기 때문에 있는 어떤 완성하기 직전에 지금은 쓸모 없는 거죠, 사실. 더욱 부수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이 작업을 완수하고 싶었나, 문화적으로. 네. 어, 그런 추측도 저는 나름대로 해봤는데 작가는 어떤 생각이었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아주 직접적인 이유는 그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 제가 가진 작업을 위한 어떤 경제적인 바탕이 지원금이 그만큼 그걸 채울 만한 어떤 것을 예, 가질 만큼 충분한 재원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 필요 그런 재료가 오히려 더 눈에 띄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그 전작인 아까도 언급했던 스스로 구하라에서도 그 공간에 남겨져 있던 버려져 있던 재료들을 활용해서 오브제를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도 예, 비슷한 게 그 공간이 이제 미완으로 남아 있는 공간에 완성되지 않는 음, 완성을 위해 준비되었던 재료를 이용해 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질문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 같기도 해요. 근데 작업들이 6가지, 7가지 뭐 중간층에 있는 어떤 영상까지 하면 한 일곱 가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작업들이 위아래로 약간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 같은데 각각이 굉장히 상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굳이 분류를 하자면 영상이나 퍼포먼스 같은 것들도 사실 굉장히 다른 매체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상 같은 경우는 어떤
간접 체험인 거죠, 사실. 그 앞에서 벌어진 게 아니니까. 그리고 굉장히 많은 편집들이 들어가고 했으니까 내용 전달에 있어서 간접 체험일 수 있겠는데,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일종의 해프닝이란 말이죠. 짧은 시간에 그 현장에서 벌어진 상황. 이것은 그 안에 있던 사람들만이 사실 체험할 수 있는 직접 체험인 거죠. 그러니까 현장 체험. 그리고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피하면서 아니면 수그리면서 아니면 뛰어넘으면서 아니면 만져서 작동하면서 할 수 있는 어떤 상호작용하게 하는 또 하나의 직접 체험이죠, 사실. 몸과 물질 작용으로. 예. 그리고 이런 벽돌 쌓은 거나 개똥무더기나 이런 것들은 보면은 사실 관람자가 그것과 대면에 있어서 시각적으로 연상하고 유추하는 어떤 시각적인 체험이죠, 사실. 예. 그리고 거기에서 녹아서 버터가 흐르고 이런 것들은 시간성을 포함한 프로세스적인 체험인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많은 상이한 체험들을 통해서 작가가 그걸 한 곳에다가 제시하는 형태. 이게 작가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어쩌면은 작가의 그 포괄적인 이 전체를 보는 사고가 그렇게 다양한 체험을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다양한 체험들을 한 사람이 복합적으로 원래 경험한다라는 게 더 강한 부분인지, 아니면 양쪽 모두를 다 의도하는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거짓말 같겠지만 그 양쪽 모델인데. 네, 아, 제 머릿속에 있었던 어떤 상상이었는데, 어떤 상상의 놀이터 같은 거였는데, 그 안에 이제 관객들이 플레이어가 된 거죠. 네, 그런 건데, 아무튼 그 작업이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감각 체험들이 주는 산만한 인상이 있을 텐데, 네.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 감각하는 모든 자료들을 되게 효율적으로 선택해서 처리하잖아요. 아무래도 관객들도 그렇지 않았을까. 산만함 뒤에 남는 뭐 조금 정제된 인상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전체적인 전시 배치를 봤을 때, 구성이나 배치를 봤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은 경우도 2층과 3층에 다른 양상으로 배치가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똥무더기, 개똥무더기와 그 위에 있는 거울이 있는 피라미드 같은 형태도 약간 유사점이 보이죠. 그 앞에 있는 영상이나 영상 다큐멘터와 그 밑에 있는 어떤 해프닝의 결과로 남아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수평적으로 연결되는 것보다는 수직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더 강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하지만 더 보면은 각각 하나하나가 다 독립적인 작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작업들이 병치되어 있는 형태를 어떻게 보면은 영화나 문학에서처럼 어떤 옴니버스 형태가 작업 형식, 개인전이라는 형식으로 모아진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근데 거기에서 어떤 자료에서 봤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한대희 작가 자신도 어떤 봉준호 감독의 옴니버스 영화를 언급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양식적인, 타 장르의 양식적인 영향도 있는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게 자신이 그 개인전을 전체적으로 조직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궁금한 거죠. 예. 솔직히 봉준호 감독에 대한 언급은 기억에 남지가 않고요. 그런데 그럴 수 있겠죠. 어떤 제가 경험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무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그리고 그
전작 때부터 그런 식의 구성과 배치가 있었었거든요. 근데 수직적이라는 느낌은 아마 시간성, 작업에 들어있는 시간성들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전작에서는 진흙 오브제 같은 것들이 아마 그럴 수 있을 거고, 원인과 결과를 떨어뜨려 놓는 행위 자체도 사실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비틀어 놓거나 멀게 하거나 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수직적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나열적이기도 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독립된 그거 하나로도 완결되거나 작업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서로 모아가지고 한 공간 안에 배치하거나 아니면 전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조각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것도 제 작업 방식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연결이 돼서 하나의 큰 이야기를 만드는 음, 그것은 단서일 수도 있고 복선일 수도 있고 암시들일 수 있고 그렇다고는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이건 사실 제 개인적인 의문인데요. 이 작업을 기점으로 첫 번째 질문하고도 아마 일맥상통할 수도 있겠네요. 어떤 변화된 포인트가 있었던 건지, 이전과 이후에서 어떤 분기점들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작업에 대해 나아가서 이 작업에 대해서 나뿐만 아니라 지역의 내외부적인 어떤 여파들을 느낀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피드백을 받은 것이 있는지, 아니면 누구로부터의 언급을 들은 것이 있는지 있다면 몇 가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직접적인 그 작업을 기억해주는 지역 내 사람들은 좀 있으셨기도 하고 그 작업을 계기로 해서 제가 문학에나 아니면 지역에서 알려지는 하나의 계기도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아마 그 작업을 계기로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장소를 발견하고 장소도 하나의 예술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리저리 찢기고 흩어져 갈피를 잡을 수 없다라고 지리멸렬을 사전은 정의합니다. 한자를 따라 풀면 가를지, 흩어질 리, 멸할 멸, 찢을 열, 갈라져 흩어지고 망가지고 찢어진다를 의미합니다.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것은 갈피를 잡으려고 할 때의 문제이지 미적 판단을 위하여 무관심하게 할 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리멸렬이라는 전시 제목은 사회 현상의 지리멸렬함을 표현하기 위한 제목인지 작가의 조형의 규칙이 지리멸렬하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고하는 방식이 서로 먼 이것과 저것을 이어붙이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머리카락을 먹는 여자 기사와 마태복음 1장과 예수의 족보, 그다음에 주먹밥, 숫자 등을 하나의 작업으로 구성해 내는데요. 역으로 원인과 결과를 멀어지게 해 두 개의 독립적인 사건으로 보이게 하거나 한 작업에 여러 개의 작품을 나열해서 관객들에게 제 머릿속의 그림을 퍼즐 조각처럼 흩뿌려 놓는 방식이죠. 작가가 부여하는 조형 규칙이 갈라져 흩어지고 망가지고 찢어지는 지리멸렬이라면 조형의 분석을 통해 작가의 발언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의미를 구성하거나 기성정결의 형식을 유지하기보다도
유사하지만 다른 것들을 변주하는 방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의미를 잡아내기 힘든 조형 방법과는 달리 작가는 몇 가지 사건, 1965년 소양강 상류에서 시신이 곳곳이 떠오른 토막 살해 사건과 자본의 욕망들의 충돌로 개발이 중단되고 폐허로 방치된 부성타운, 그리고 창조 신화에 드러나는 토막 살해 신화를 끌어들이면서 그 이야기들을 차용하여 작업의 의미 가능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부성타운 사건은 그 전개된 이야기를 몰라도 도시 한가운데 방치된 폐허의 조형적 발언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시 장소로 끌어들일 때 장소 특정적 의미의 맥락을 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님은 부성타운을 전시 장소로 끌어들이면서 어떤 맥락을 기대했습니까? 질문이 기신데 질문에 답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쓴 기획서는 늘 엉성한데요. 그 엉성한 그림에 이제 생동감을 주는 것은 머릿속에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찾아낸 단서들이거든요. 임기응변해가지고 임기응변한 것처럼 짜릿하고 고밀도의 순간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부성타운이기 때문에 소양강 토막 살해 사건과 자본주의 창조 신화의 서사들이 다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전시 초대 엽서가 토막 살해범의 얼굴 사진을 확대 프린트해서 300쪽으로 분할한 것이라는 것을 알 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작가가 토막 살해범을 토막내는 복수를 행하는 통쾌함도 있지만 동시에 토막 살해범의 한 부분을 초대할 사람에게 보내면서 초대받는 사람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토막 살해범의 한 부분을 접촉하게 됩니다. 초대받은 사람의 심리적 반응은 어떨 것이라고 예상하고 기대했습니까? 충격과 불쾌 또는 무지겠죠. 그 사진의 전체 이미지를 봤다 해도 그것보다 더 크고 입체적인 그림은 그릴 수가 없거든요. 그 또한 무지에서 오는 불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불쾌조차도 꽤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작가가 차용하는 이야기 구조를 배제하고 조형해서 직접 그 이야기를 읽어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그려보는 관객이 토막 사례와 이어서 상상해 볼 수 있는 조형은 설탕 조형입니다. 오프닝에서 관객들은 모르게 작가의 기획에 따라서 작가는 중간방에 몸을 숨기고 현장을 동시 상영하는 영상으로 엿보면서 1965년 토막 살해 사건의 이야기를 방송하고 있는 동안에 연기자는 발작을 일으키고 종이컵으로 주물해서 쌓은 설탕탑과 주변에 원형으로 감싸던 설탕 기둥들 위에 쓰러지면서 설탕 조형을 파괴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조형일 텐데 만들자 바로 파괴하는 이런 거의 반대편에 있을 대립자를 이어붙이는 것, 초현실주의자들이 원화적인 것의 병치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유사한 이런 방법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인지 감각의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전략인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토막 살해는 직접적인 언급, 네, 언어의 형태고요. 설탕탑은 물질 조형이고요. 발작은 행위입니다. 이게 마땅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한 배우가 빵을
밟으면서 이것은 숟가락이야 라고 하는 연극을 본다면 관객은 어떤 생각을 할까? 서로 연결되지 않는 기호들의 관계를 만들고 나름의 의미를 생성해서 자기식대로 생성해서 이 불쾌한 무지에서 얼른 빠져나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발작 퍼포먼스는 충분히 긴장을 끌어모아서 클라이맥스를 형성했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발작 이후에 그 연기자를 붙잡고 작품의 파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또 다른 연기자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설탕조영이 포막 살해된 창조신을 다시 모아 세운 신상이었다면 작가의 이야기 구조의 정점에 있는 듯합니다. 그 조형의 중요성을 강조할 어떤 복선들이, 계획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연기자와 계획할 때 어느 지점에서 발작을 일으키고, 예를 들어서 소양강 토막살해 사건의 극적인 내용이 방송되는 순간 연기자가 발작을 일으킨다 등의 약속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연기자의 발작을 위한 전조나 어떤 복선을 계획했었는지, 그리고 발작 이후에 그 주변에 있던 관객들은 그저 어리둥절하는 상태를 기대했었는지, 아니면 관객들이 사건의 의미 가능성을 동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도 뭐 나쁜 생각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 당시 저는 발작에 대한 어떤 제 생각은 되게 예상할 수 없는 일상이나 이완된 시간 속에 이제 틈을 내는 급작스러운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설탕 조형은 끼어질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그 파괴에 대한 책임 추궁 같은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 연기자와 약속을 할 때 어느 지점에서 발작을 계획한 구체적인 지점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소양강 토막살해 사건을 방송하는 그 내용의 어떤 부분이 나올 때 뭐 이렇게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 나레이션 되는 도중에 사람들이 어떤 긴장감을 갖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쓰러질 것을 주문을 했고요. 그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큰 기대는 없었어요.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진행됐던 작업이라 이걸 무사히 끝내야겠다라는 의지밖에 없었고 처음에 의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기획한 대로 되게 그나마 다행이었던 작업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혀 이게 조작되어진 어떤 사건이라고 처음에는 안 느꼈을 그것만 해도 성공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시 시작을 알리는 오프닝이 진행되는 와중에 작가는 안 보이고 여기저기 모인 관객들이 설탕 조형을 충분히 주목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발작 퍼포먼스보다 선행에서 설탕 조형에 대한 조형의 중요도를 강조할 행위적 요소들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는 그게 이제 연극이 시작됐다라는 막이 열린다든지 이런 신호들을 주지 않는 상태 그 전시의 주체가 없는
주체가 부재된 상태에서 그 관객들의 심리적인 동요나 네, 이 사건 자체도 우연하게 일어난 어떤 일처럼 보이기를 바랬거든요. 네, 의도가 좀 많이 다른데 달리 생각해 보는 것도 재밌네요. 유사한 것의 변주는 아짜 조형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관객들이 동의하고 납득했을지 모르지만 토막 사례가 창조 신화로 이어지고 사회 기능,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건축이 완성되어 여러 욕망의 충족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반토막 나고 도시의 기능 없이 서 있는 안과 밖이 구분되지 않는 부성타워는 또 하나의 설탕 조형일 수 있을 텐데 그 중심에 3층과 2층에 가장 큰 규모로 아짜 조형을 반복한 것은 전체 조형 방법을 관통하는 나누어 분절하는 해체와 함께 모아 조합하는 조립이라는 양방향의 조형 행위의 단위를 더 나누지 못하는 또는 더 나누어서는 안 되는 인디비두움, 개인에서 찾고 있는지 그 정체성의 개념을 문자로 조형하면서 현대사회의 과학적 방법론의 출발점을 꺼내 보이고 있는 듯합니다. 작가님은 토막 사례의 근본 원인을 개인이라고 생각하는가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되게 설득력이 있는 얘기고요. 네. 어쨌든 근데 설탕 조형은 깨어졌지만 부성타운은 30년째 건재하거든요. 네, 그 부분도 저한테 좀 재미있었어요. 개인의 재산을 함부로 통제할 수 없는 행정이나 이런 데서 그거 개인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통제권을 발휘할 수 없는 부분이 재밌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 행태들을 조율할 수 있는 행정보다도 자본주의가 더 세다? 자본주의의 승리 아닐까? 아짜를 조형하기 위해 아시바를 선택한 것은 해체와 조립이라는 작업 방법을 왜 구조를 바로 보여주고 건축을 위한 가설재로 아직 건축이 완성되지 않은 부성타운에 적합한 재료로 보입니다. 근데 평면에 이미 완성된 아짜에 왜 4개의 기둥이 덧붙여져야 했는지 궁금합니다. 내 마음대로 감히 상상한다면 평면으로 납작하게 압축되어 버린 나를 입체적으로 확장하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부성타운의 안과 밖을 연결해서 토막사례의 역사를 담고 흐르는 소양강을 끌어올 수평 사다리 조형을 아짜와 연결함으로써 사지를 묶어 정체성을 확보하지만 집착하여 고착되는 나를 토막사례와 건축 중단 속에서도 계속되는 욕망들로 연결하여서 그 원인으로 추궁하고 사지를 묶어야 할 회계는 바퀴를 달아서 아짜의 경지성의 놀이의 틈을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고 싶었어요. 이제 문자는 어떤 평면 위에 조형하는 그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다른 차원으로 끌어들이고 싶었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보였으면 했습니다. 아시바 아짜가 대량 생산된 부품들을 묶어서 조립한다면 와이어 아짜는 유사한 반복이지만 공간의 경계들을 나누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나라는 것이 나 아닌 것을 경계 밖으로 몰아내면서 만들어진다는 의미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아짜 조형이 반복되어야 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분열성의 가능성을 생각했나요? 원래 그 용궁예식장, 그러니까 부성타운은
전체를 빌린 게 아니라 저한테 할애된 공간은 단 2층이었거든요. 그것도 임시적으로. 네. 그리고 그거를 허락을 받은 주체들이 불법 점유한 점유자들이었는데 두 주체가 있었죠. 그 주체 정거층 1층과 4층 사이에 2층이었어요. 그래서 뜬 공간인데 그 공간을 그 임시적으로 뜬 공간을 점유하는데 좀 더 여기 문패 달듯이 여긴 내 땅이다. 내 방이라는 어떤 표시이지 않았을까 그냥. 수평 구조에서 이미 완성되는 와이어 아자에 왜 수직으로 매달리는 추가 필요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3층의 수직 기둥들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문자를 공간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바닥과 벽, 천장에 이제 와이어를 달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공간이 밖과 안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를 좀 더 조형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추가 흔들리는 것들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게 그리고 그 공간이 열린 공간이라는 것을 환기시킬 수 있게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2층에 설치된 작은 덩어리들을 쌓는 조형의 유사함으로 반복되는 개똥 조형과 설탕 조형의 대비는 설탕은 에너지원이면서 완전히 굳히지 못해 서로 엉겨붙는 결합력을 보여주는 반면 큰 개의 배설물은 즉 부성타원의 유치권을 행사하는 실력 행사의 상징이었던 개똥은 서로 반대의 극을 차지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 유사한 변주에 대한 작가의 태도도 대극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신체를 그려보게 만드는 설탕 조형이 소양강에 떠오르는 시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작가는 연기자를 고용하여 그 조형을 파괴하면서 토막 사례를 재현하고 이미 삶에 기여하고 버려진 또는 생명의 주체에 의해서 토막 살해된 배설물에 흰 설탕가루로도 보일 수 있는 밀가루를 뿌려 일종의 정화 의례를 연상시키는 태도는 먼 거리에서 대립하는 것들을 아무 설명 없이 편안하게 병치시키는 것입니다. 설탕과 개똥 조형이 대극하는 위치에 있다면 3층에 마주하여 설치할 수 있었을 텐데 3층과 2층으로 나누어 설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시바 아자 앞에 스스로를 대비쳐볼 거울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까? 두 개의 유사한 레이어를 사용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층이 겹쳐서 그려지는 하나의 그림, 같지만 다른 그림. 그래서 대극하는 위치에 넣어서 이거를 이게 뭐지? 대칭이 아니라 같지만 다른 그림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두 개로 나누어진 층을 하나로 묶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럴 수 있죠. 아니면 혹시 아시바 아자 앞에 스스로를 비춰볼 거울이 더 중요했기 때문일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네. 거울은 몇몇 작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재료도 많이 쓰였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재료이고 그만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거울은 나를 대비쳐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포토로 대비추는 기능을 방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비처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열기를 설치해서 버터가 녹아내리고, 네, 전체를 볼 수 있게 한 가능성은 두고 있지만, 거울을 보는 사람들이 이제 버터 모자이크 사이사이 그 테두리, 그 프레임 바깥의 틈새들을 이용해서 자신을 온전치 않게 바라보는 것도 저한테는 중요했습니다. 일종의 토막살이 방법인가요? 뭐 그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도 대립 요소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사도가 가장 큰 유리에 버터를 발라 반사도를 낮춘 것과 상온에서 흐를 수 있는 점성을 가진 버터를 테이프를 붙인 유리 위에 버터로 칠하고 테이프를 떼어내어서 그 버터를 조각내고 있습니다. 유리 뒷면에 전기장판을 붙여서 조각으로 나누어진 버터가 녹아서 다시 서로 이어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립자 병치는 설탕 조형에서도 반복되고 개똥 조형에서도 반복되며 나아가 토막 사례와 창조시나 초대장, 발작행위, 둔주에서 반복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끝없이 반복하는 것입니까? 반복은 되게 좋은 학습 방법입니다. 관객들에게 충분히 전달할 단서들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단지 이제 여기저기에 분산되어 있을 뿐인데, 질이 멸렬하여 완결지을 수 없는 생각이라는 표현인가요? 그리고 전시회에서 그 이야기가 구성되고 관객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제가 쏟아놓은 퍼즐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쏟았을 때에 이미 완성되어 버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관객도 어쩌면 제 계획 안에서 하나의 퍼즐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뒤로 뛰는 동영상은 뒤로 뛰는 연기자를 찍은 것인가요? 아니면 필름을 거꾸로 돌린 것인가요? 전도사와의 인터뷰, 망치로 물 때리기, 칼로 밀가루 찌르기, 계단 오르며 사탕 흩뿌리기 영상들은 정방향 동영상으로 보이고 준주, 달아날 둔자를 뒤로 뛴다는 의미로 사용할 때는 준으로 읽는다고 합니다. 준주 영상과 밀가루 머금고 말하는 영상은 필름을 뒤로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편집할 때 거꾸로 돌린 거예요. 신학대학의 엘리트였던 전도사와의 대화가 그 사람의 정신질환의 출발점을 만든 시점으로 왔다 갔다 그네타게 하는 현상은 모든 생각들이 원인 경험으로 구축되고 언제든지 뒤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른다는 것이 무의미한 물 자르기 또는 물 때리기, 또 대립자 병치를 보이고 더 잘게 나누는 것이 무의미해 보이는 밀가루를 칼로 찌르는 행위로 토막살이라는 행위의 극단적 형태를 연상시키지만 또한 나눔과 나눌 수 없음이라는 대립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창조 신화가 연결되는 또 하나의 조형이 계단을 오르며 가랑이에서 사탕을 쏟는 영상으로 보입니다. 남자가 무수히 잉태를 하고 토막난 창조신이 세계로 흩어져 환생하는 것을 그려보게 합니다. 뒤로 달려 도망친다면 소양강을 따라서 토막살의 현장으로 공간과 시간 모두가 거꾸로 흐르고 그 이야기는 창조신화까지 도망치고 있습니다. 건축 중단에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현재 사회에서 첫 창조점으로 그네타기 하기 위해
둔주는 뒤로 뛰기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뛰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밀가루를 머금고 말하면서 밀가루를 내뿜는 현상을 뒤로 돌릴 때 한순간의 사건으로 폭발한 무질서가 다시 빨려들고 한 줌의 손안으로 되잡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뒤로 뛰기가 앞으로 뛰길 수 있다라는 표현이 아닌가요? 원천은 항상 현재에 머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같은 동작을 다르게 표현하려고 했으니까요. 앞으로 뛰는 거였지만 뒤로 돌려서 뒤로 뛰는 게 만들어요. 재밌는 생각인데 아마 뒤에가 더 매력적이긴 하네요. 언제나 계속 시작되는 시작점이면서 마지막 마침표일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인과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항상 그게 원인과 결과의 어떤 순차적인 진행이 아니라 거꾸로 결과에서 원인으로도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진을 하지만 후진일 수도 있고 준주일 수도 있고 다시 크게는 원을 그리면서 도는 거일 수도 있고 내가 직선 방향으로 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원을 그리는 방향일 수도 있고 아마 전도사가 그 자기 병력의 출발점이 되었던 그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항상 뒤돌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이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겠죠. 제가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면 한 직선에서 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직선을 평면이 아니라 입체적인 그림으로 그려서 옆으로 살짝 틀었을 때 원이 되고 그 사람이 이 점에서 저 점으로 왔다 갔다 왕복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원을 돌고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까요?